오늘은 그 시티 피직스 2인데요. 이제 6개월 전에 시티 피직스 1을 했었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애매한 시간이라 너무 본 건데 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완전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약간 오버랩이 있는 상태로 예전에 했던 6개월 전에 했던 거는 그냥 좀 짚고만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컴퓨터 토모그래피가 CT인데요. 컴퓨티드는 계산이고 토모가 슬라이스고 그래피가 촬영, 그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2D 프로젝션을 모아가지고 3D로 만드는 거를 넓은 의미에서는 다 그냥 CT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MRI도 아주 넓은 의미로 보면 컴퓨트 했고 토모그래피니까 CT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좁은 의미로는 엑스레이를 광원으로 사용하면서 또 엑스레이가 얼마나 물질을 지나가면서 감쇄되는지를 가지고 만든 영상을 좁은 의미 CT라고 부르고 의료 CT는 이제 인체의 미크로 아나토미를 관찰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또 목적이 의료 행위에 활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영상의학과 의사가 보고 판단하기 제일 좋은 방법으로 맞춰져 있었고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연산을 해야 되니까 사람이 보는 거랑 좀 목적이 달라지면서 이제 의료 CT의 정의나 뭐 랜드스케이프도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의료용으로도 사실 CT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산업용으로 비파괴 검사를 하기 위해서도 쓰고 그다음에 본래 제가 전공한 마이크로 CT 같은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이크로 CT는 아주 미소한 구조를 이제 뭐 의료용으로도 사실 쓸 수도 있는데요. 사람 몸에서 꺼낸 조직을 토모그래피를 굉장히 자세하게 할 수도 있고 그 실험 동물을 찍을 수도 있고 마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주로 CT 영상이라고 해서 다루게 되는 거는 멀티 디텍터 로우 CT 스캐너를 써서 그 만든 영상들이고 4개의 메이저 벤더를 주로 쓰게 돼요. 지멘스, G, 필립스, 그다음에 도시바가 있었는데 캐논에 인수가 됐으면 캐논이 되었죠.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지멘스 G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세웠던 이 강의 목표가 이제 CT 데이터를 이용해서 논문을 쓰면은 머티리얼 메소드의 CT 영상을 어떻게 얻었다는 내용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16년에 쓴 논문에 있는 머티리얼 메소드의 이제 CT 촬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온 건데 여기에 보면 이제 16채널 멀티 디텍터 로우를 가지고 뭐 소마톰 센세이션을 썼고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각각 뭘 의미하고 그다음에 내가 논문을 쓰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꿔 넣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클렌징을 할 때 뭐를 주로 CT에서는 봐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놓치기 쉬운 것들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준국 교수님 거 2018년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요. 네. 이거에 이제 필터드 백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게 CT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굉장히 잘 설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T 종류와 뭐 옛날에는 어떤 CT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그 이제 박승현 선생님한테 박승현 선생님께서 그 CT 미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었죠. 그런 것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T 시스템은 광원이 있고 디텍터가 있고 그 디텍터가 게트리를 통해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이 페이션트가 누워있는 테이블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 게트리가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디텍터가 요즘은 대부분 멀티 디텍터죠. 이게 의료용 CT의 세팅이고 그 이제 이거는 좀 더 일반적인 CT 세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그 박사 과정 할 때 포항공대에 있는 가속기에서 마이크로 CT를 썼었기 때문에 그거 세팅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개발 그린 그림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약간 의료용이랑 다른 게 그 가속기가 광원인데 광원이나 디텍터가 돌 수가 없잖아요. 건물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샘플이 대신 돌게 되고요. 광원은 일정하게 나오게 되고 어테뉴에이터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광원에서는 되게 다양한 파장의 빛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빛만 골라서 지나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신틸레이터가 있어서 신틸레이션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가 의료용 CT에서는 거의 들을 일이 없지만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엑스레이로 사진이 그러니까 상이 맺힐 거잖아요, 거울에. 근데 우린 그 비주얼 라이트로 보고 싶잖아요. 근데 CCD도 엑스레이를 바로 읽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을 읽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빛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신틸레이션 크리스탈입니다. 그래서 카드뮴, 텅스텐, 산화물 뭐 이런 걸로 돼 있는 거를 저 같은 경우 썼었고요. 그다음에 뭐 어테뉴에이터를 이런 걸 쓰는데 뒤에 약간 나오지만 실리콘 웨이퍼를 세워놓는데 이제 너무 소프트한 빔들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많이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빛도 파장이 긴 빛은 주로 뭐 적외선형 이런 걸 받으면 덥고 뜨겁기는 한데 뭐 보는 데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샘플 디텍터랑 거리, 그다음에 뭐 민 포톤 에너지가 몇 킬로 일렉트론 볼트였는지, 그다음에 뭐 프로젝션을 몇 개를 해서 로테이션을 180도를 했는지 360도를 했는지, 카메라 픽셀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픽셀 랭스가 얼마인지.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시티니까 2마이크로미터 정도 픽셀 랭스를 가지게 되죠. 이런 게 CT의 일반적인 세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운츠필드 유닛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1024에서 3072 하운츠필드 유닛 범위 안에서 어테뉴에이션 코피션트 어테뉴에이션 코피션트 스케일을 이랬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워터하고 에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는 마이너스 1000이 되고 물은 0이 되게 이 두 개를 가지고 범위를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런 같은 경우는 에어도 많이 차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한 마이너스 400에서 마이너스 600 정도 사이 이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팻 같은 경우는 워터 주변에 있는데 워터보다 약간 어테뉴에이션이 적어요. 그러니까 엑셀이 덜 먹어요. 그래서 약간 더 어둡고, 그다음에 근육 이런 것들은 피 뭐 이런 것들 이제 물보다 약간 진한 것들이잖아요. 물보다 조금 더 세고, 본은 상당히 넓은 범위인데 콜티칼 본도 있고 해면골도 있고 뭐 이런 본 조성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됩니다. 이빨은 우리가 메탈로 뭐 떼우거나 하지 않더라도 막 아티팩트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CT 값이 높죠. 그래서 이건 CT 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HU 값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레이 밸류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인텐시티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 이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CT로 하기에 적합한 대상이 엑스선 흡수율의 차이가, 그러니까 어테뉴에이션 콘트라스트가 딱 나는 것들, 예를 들면 이제 뼈하고 연조직의 경계면 아니면 공기하고 연조직의 경계면 이게 폐죠. 그다음에 혈관은 원래 근육이나 팻에 들어있는 혈관이 잘 안 보이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요. 근데 조형 증강을 하게 되면은 혈관이 팍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기가 좋습니다. 좀 부적합한 대상이 뇌에서 백지를 회백지로 구분할 수 있는 콘트라스트 레졸루션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건 MRI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연조직으로 이루어진 장기들 간의 경계면이나 조직 간 경계면, 예를 들면 혀가 어디서부터 시작인지 아는 분 계신가요? 혀는 시작 부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혀 근육이 분명히 어딘가에서 시작하고 있긴 할 텐데 그 부위를 정확히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CT로 혀의 부피를 측정해 보려고 하다가 혀가 디파인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경우는 CT로 하기에 적합한 이미징이 아니고, 그다음에 솔리드 튜머 같은 경우는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잘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잘 보이니까 주로 캔서 스크리닝에 CT를 쓰고 있는 것이긴 하죠. 그래서 클렌징을 하실 때 우리 세트에서는 잘 인공지능이 워킹을 했는데 엑셀 밸리데이션을 하려고 다른 기관 거를 가지고 와 보니까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떨 수가 있냐면은 에어 워터 보정을 워터 팬텀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물은 0, 공기는 마이너스 1000이 나오게 사실은 찍을 때마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주기를 가지고 맞추게 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병원인 것 같으면 이거를 굉장히 기주기로 해요. 그래서 보정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데 그게 광량이 매번 바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강이라도
약간 그 완전히 물을 몸에서 찾을 수는 없는데 공기 위에 커서를 올리거나 아니면 히스토그램을 부분적으로 찍어봐가지고 대충 마이너스 1000 근처가 나오는지 그다음에 혈액이 0보다 약간 더 높게 나오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워터 팬텀이고요. 이런 것들을 팔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판매자가 이 바디는 PMMA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엑스레이 엑스레이 루센트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거의 그냥 진하게 돼 있는 걸 거예요. 네, 월 두께가 얼마니까 이만큼 두께가 CT에서 쫙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물을 넣을 때 HPLC 그레이드로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물을 넣는 것이 좋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직이나 물질 종류에 따라서 이제 엑스레이를 먹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원자 번호가 높고 밀도가 높은 물질일수록 엑스레이를 더 많이 먹는 건 사실인데 왜냐면 포톤이 지나갈 때 막 물질을 많이 만나게 되니까 다른 전자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일정하진 않아요. 포톤의 에너지에 따라서 먹히는 곡선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게 되고 네, 그래서 어떤 KV로 에너지를 조사하게 했었는지, 그러니까 KV를 보통 프레젠트하진 않고 관전압을 걸어주면은 캐릭터리스틱 프로파일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들어간 엑스레이 에너지가 달랐으면은 같은 하운드필드 유닛 값이 같은 밀도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이미지 프레젠테이션을 뷰어가 해주잖아요. ITK 스냅으로 보기도 하고 AV로도 보고 다이콤 리더 종류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렁 윈도우다, 본 윈도우다 이런 거를 찾게 되죠. 그래서 윈도잉은 마이너스 1000에서 플러스 3000 정도 하운드필드 유닛 값을 우리가 다이콤에는 12비트로 다 저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영역을 꺼내가지고 보여줄 건지 밝기를 증강해서 보여줄 건지 그런 걸 얘기하게 되고요. 특히 8비트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하게 되면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맞춰주는데 지금 보면 이제 A가 두개골의 그냥 모든 다이나믹 레인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고 B가 우리가 브레인 보기 좋은 윈도우를 골라가지고 100에서 윈도우 위스를 100으로 하고 레벨 중심을 20으로 맞춘 거네요. 네,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 건데 이거를 엑스포트하게 되면은 이 값이 그대로 8비트 그레이스케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지 아니면 이거 다이내믹 렌즈를 전부 다 넘기는지를 잘 봐야 되고요. 이거랑 완전 다른 그림이라고 컴퓨터가 인식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런 걸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윈도잉이 다 모든 영상에서 일단 동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논리니어 매핑 퍼션을 썼을 수가 있는데 그거 무슨 얘기냐면은 윈도잉을 해서 이미지를 보여줄 때 이렇게 리니어 매핑을 하면 좋지만 사실 사람이 인식하기 편하려면 살짝 논리니어한 펑션 1이나 2나 이런 게 더 좋다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커스텀 매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뷰어가. 그래서 뷰어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되고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영상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학습 다 돌리고 나서 샘플 영상 꺼내보니까 내가 본 그래서 영상 확인할 수까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이콤으로 512 by 512로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세팅은 대부분 하게 돼 있고 B30F 커널 이건 이제 지멘스에서 제공하는 커널인데 이걸 이 소프트 커널이라고 부르죠. 하드 커널을 쓰면 B70F 이런 게 하드 커널인데요. 이제 이런 거를 다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데 본래는 우리가 이런 걸 볼 일이 없지만 이런 거가 CT 영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로 이미지는 프로젝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메디컬에서는 프로젝션 이미지를 가지고 나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입해가지고 실험했던 거를 따온 건데요. 이렇게
한 샷을 찍어 놓은 게 그 180도를 돌면서 그 이렇게 계속 나올 거잖아요. 이것들을 모은 게 프로젝션 로우 이미지고 이걸 이제 라돈 트랜스폼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사이노그램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극좌표 계열을 변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노그램은 이르면 모양이 사인파 같은 뭐 이런 곡선이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에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데 그 방법이 필터 백 프로젝션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XR이나 뭐 프로나 어쨌든 그 슬라이스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층 영상을 이렇게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용어 혼란을 좀 가지는 게 그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이거를 로우 이미지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3D 렌더링을 한다든지 그러는 걸 리컨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컨된 영상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줘야 되는데 이제 렌더링한 영상을 준다든지 뭐 그런 사고들이 종종 생기곤 하죠. 그래서 그 커널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필터 백 프로젝션은 우리가 그 선을 이미지너리한 선을 엑스레이를 가지고 그어서 지나가면서 얼마나 어테뉴에이션 되는지를 디텍터에서 알게 되잖아요. 이제 이거를 그 180도를 돌면서 다 모으면은 이제 내부의 각각 복셀이 얼마나 엑스레이를 먹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보정이 필요하죠. 왜냐면은 그 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계산할 때는 우리가 각을 쪼개가지고 사이노그램이 아까 극좌폭의 변환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엑스레이는 이렇게 지나간 것이고 그래서 웨이팅 펑션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웨이팅 펑션을 줘서 이제 필터들의 필터가 그런 것들인데요. 물론 노이즈 없애는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론이 굉장히 많지만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지멘스가 가지고 있는 이 B30F 커널이 정확히 어떤 수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영업 비밀이에요. 아마 필립스가 다르고 지멘스의 2010년이랑 2020년이 다르겠죠. 아무도 같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필터를 걸 때 그 소프트, 하드, 뭐 믹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소프트하다, 하드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하드 커널은 그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최대한 추구하는 그런 거예요.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대신에 모양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되고 크기를 측정하려면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이거 사이 거리 같은 걸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하드 커널이 맞고 소프트 커널은 우리가 보기에 좀 더 미디엄 필터나 가우시언 필터 그런 거 같이 블러하게 나오는데 좀 더 이제 노이즈가 적죠.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가 줄어들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냐면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하드 커널로 건 것도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를 잘 뇌에서 제거를 해요. 그래서 이건 다 어차피 혈관 아니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굉장히 막 미세한 온갖 조직들이 혈관 안에 들어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소프트 커널이 컴퓨터가 보기에는 더 적합할 수 있다. 아니면 하드 커널만 얻었으면 그 필터를 메디안 같은 걸 씌워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게 한 2010년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콜드 코트 같은 경우는 그 폐를 컴퓨테이셔널하게 그러니까 정량 영상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폐에서 암을 찾고 싶을 때 하드 커널이 낫거든요. 근데 그 정량 영상을 하려면은 소프트 커널이 나와서 130의 불표준으로 통일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CT 퀄리티 컨트롤을 하기 위한 팬텀인데 소프트 커널로 하면은 그 이미지 길이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픽셀 레졸루션이 그 기계적으로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펙티브 그 스페이셜 레졸루션이 하드 커널이 훨씬 더 작죠. 그러니까 더 세세하게 이 선들이 구분이 되는데 소프트 커널에서는 이 정도 크기부터는 이제 구분이 잘 안 되게 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머신에서 엑스레이 광원을 생각해 보면 그 논문에 아까 제가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그 100mA 그 관전류가 100이고 관전압이 140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튜브 볼티지는 이제 엑스레이가 얼마나 하드하냐, 나오는 에너지가 최대로 얼마까지 나오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그 KVP일 것 같은데 KV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120을 관전압을 걸어주면 최대가 120 정도가 나오게 되고 실제로는 더 이제 작은 것까지 나오게 되죠. 그 이제 가속기 같이 그런 특이한 상황을 제외하면은 메디컬 시트에서는 텅스텐 관에서 그 전압을 걸어주고, 근데 진공 속에 넣어놓고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들이 막 뛰쳐나가게 되잖아요. 이럴 때 그 엑스레이가 조사가 되는데 그 이게 뜨거워지니까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순행도 하고 얘를 회전시키면서, 그러니까 모든 면이 그 전자를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돌면서 돌아가면서 전자를 받기도 하고 이런 기믹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스펙트를 유발하는 것으로는 관내 텅스텐이 침착이 돼요. 그러니까 텅스텐이 굉장히 안 날아가는 물질이지만 에너지를 되게 세게 때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 텅스텐 원자가 진공관에 붙어가지고 이게 흐릿하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 튜브 수명이 다 한 건데, 그러는 과정에서 점차 같은 관절류 관전압을 걸어줘도 나오는 엑스레이 양이 디케이하게 되죠. 그런 것도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튜브 커런트가 얼마나 많이 뿜어낼 거냐, 에너지가 얼마간에 그 얼마나 엑스레이가 많이 나오느냐 하는 걸 결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같은 관전압에서 이결을 올리면은 도지가 올라가고 화면이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엑스레이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요. 디텍터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너무 소프트 빔은 아까 이미징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20캡 미만이면은 스킨에서 거의 흡수가 되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스킨 입장에서는 부인이 열도 받고 라디에이션도 받았는데 그 밑에 있는 장기는 뭐 보지도 못하고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영역은 그 알루미늄 판이라든지 구리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어테뉴에이션을 시키게 됩니다. 약간 실리콘 웨이퍼도 그런 의미로 어테뉴에이션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 튜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는 스트릭 노이즈라고 해서 지금 시간 24분 되셨네요. 그 포톤 스타베이션인데 그 엑스레이 튜브에서 나온 것들이 그 튜브가 디케이 해가지고 엑스레이가 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나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선형으로 어두운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제일 좋은 거는 물론 튜브를 새 걸로 교체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미지를 받은 시점에서 튜브 새 걸로 교체해서 새로 찍읍시다 반짝 불러가지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솔루션은 도즈를 올리거나 뭐 그 관절류를 올려주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자가 벌써 집에 갔으면, 그다음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은 그 라디올로지스트한테 이게 스트링 노이즈가 심한데요, 그래서 이건 못 쓰겠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 그래도 데이터가 부족해서 써야만 하면은 그 결국 이거를 해결해주는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노이즈 리덕션 알고리즘을 써서 컴퓨테이셔널하게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물론 정보가 왜곡이 좀 되겠죠. 주변에 있는 정보를 참고해가지고 결국 채우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튜브가 아까 아킹이라고 하는 거는 텅스텐 침착이 많이 되면 전압이 걸린 상태에서 진공을 통해서만 전자들을 때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텅스텐을 따라서 번개가 서버릴 수가 있죠. 그렇게 돼서 엑스레이 튜브가 나간 것 같이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로터가 아까 식히기 위해서 한 면만 받지 않기 위해서 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로터가 좀 잘못 그거 되면 수명이 오래되거나 그러면 이제 덜그덜그덜 하면서 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탁기가 본래 조용하게 돌아야 되지만 약간 축이 틀리면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죠. 로터 워블 노이즈도 생기게 되고, 이런 전형적인 패턴, 이게 스트링 노이즈고 이게 로터 워블 같은데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디텍터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디텍터는 일단 그 이런 원리거든요. 어떤 통이 있고 그 안에 엑스레이가 들어오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이온화가 되고 그걸 전류로 검출을 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틸레이션 크리스탈이라고 했던 그런 것이고, 여기를 그 엑스레이 포톤이 지나가면서 끝에 결국
그 포토 다이오드에 그 라이시 검출되게 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16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보면은 896채널이고 325잖아요. 이런 식으로 디텍터가 몇 개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냥 지멘스가 멀티 디텍터 로우시티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서 저도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고 이렇게 썼는데 리뷰어들이 별말을 안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다른 논문들도 그냥 이렇게 쓰더군요. 숫자를 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디텍터에서 생기는 노이즈는 디텍터도 시간이 지나면 디케이를 해요. 신트레이션 크리스탈이 아니면 신트레이션 크리스탈이지. 이게 아이오나이제이션이 처음처럼 그렇게 잘 되지 못하고 이온화가 잘 안 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면 링 아티팩트라고 해서 여기 이렇게 링 같은 거 보이시죠? 이런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시티 하던 초기에 초기라고 하면 제가 아니고 이제 신입생이 들어와가지고 워터 팬텀인지 뭐 무슨 조직을 찍었는데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다면서 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안에 들어있다고 나이트 같은 것이 들어있는 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막 그러는데 그거 디텍터 나간 거다 이렇게 디텍터가 나가면 필터드 백 프로젝션에서 선속이 지나가면서 그 흡수된 양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디텍터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잘 못 받고 있으면 엑스레이를 굉장히 물질에서 많이 먹힌 걸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CCD가 있다 보니까 CCD는 무조건 서멀 노이즈가 있죠. 모든 카메라가 완벽히 어두운 암실에서 카메라를 정노출을 하면은 뭔가 잘잘잘한 그런 서멀 노이즈가 찍히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여서 냉각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컬 시티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하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 시티나 뭐 사람이 아닌 물질을 찍을 때 시간이 많을 때 연구용일 때 뭐 이럴 때는 다크필드랑 화이트필드를 찍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오브젝트를 아무것도 안 놓고 엑스레이도 끄고 그냥 깜깜한 상태에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오는 게 다크 서멀 노이즈고 그다음에 화이트필드는 아무 오브젝트를 안 놓고 엑스레이를 켜고 찍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 더하기 그 CCD 서멀 노이즈, 뭐 신틀레이션 노이즈 이런 것들이 다 합의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보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워터 팬텀을 넣어가지고 그 워터가 워터고 에어가 에어로 나오는가 0, 뭐 마이너스 1000 이렇게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정 관리가 잘 되는 병원이 이제 영상을 잘 찍는 병원이고 이게 안 되는 문제들이 그 아주 CT를 스파스하게 찍는 병원들은 소형 병원들은 사실 맨날 CT 찍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 인력이 없거나 어제 CT 찍고 일주일 있다가 또 찍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관리가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퀄리티가 일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멀티센터로 하면 생기는 문제죠. 그 다음에 뭐 약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도시바 CT 같은 경우는 그 묘하게가 아니고 유독 도시바 CT가 좀 한줄의 유닛 값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에어가 마이너스 1000이 나와야 되는데 꽤 에어값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멘스나 뭐 필립스는 안 그런데. 그래서 캐논이 된 다음에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통계를 칠 때 해결을 하냐면은 그 CT 벤더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칼 변수로 넣어서 GLM을 해봐가지고 그게 시그니피컨트하게 기여하는 바가 있으면 벤더 바이어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확인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리메이션 0.75mm 콜리메이션이라고 썼었는데 이제 이거부터 저번에 못한 부분일 거예요. 이거는 정확히 어떤 거냐면 빛으로 빗어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엑스레이가 이렇게 사람 몸을 지나서 결 맞게 딱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렇지 않고 몸속에서 여러 가지 조직을 만나가지고 스캐터링을 약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브젝트를 지나온 빛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콜리메이터 없이 디텍터를 그냥 활짝 다 열어놓으면은 얘가 그 자기 앞에서 온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산란된 것도 받게 되고 그런 노이즈가 생기는데 콜리메이션을 시키게 되면 이 딱 맞는 방향으로 들어온 것만 받게 되는 거죠, 빛을. 그래서 프리페이션트 콜리메이터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빗어서 광원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포스트 페이션트로 디텍터 들어가기 전에도 해주는데요. 여기서 보통은 0.75mm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포스트 페이션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리메이션을 7mm로, 그러니까 이거보다 거의 10배죠. 이렇게 굉장히 듬성한 큰 빗으로 빗은 경우에는 이런 패턴들이 생기게 되는데, 잘 빗어주고 1mm로 해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깔끔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메이션 잘못된 거를 넣게 되면은 뇌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로 컴퓨터가 인식할 수가 있죠. 사람은 보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뭔가 이상한 영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윤재희 박사님 한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피치가 1이라고 썼거든요. 어떻게 했을 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그 로테이션 한 번 할 때 테이블이 몇 미리 갖느냐, 그 다음에 슬라이스 두께가 얼마냐, 이거를 서로 나눠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슬라이스 두께하고 그 로테이션당 트래블이 같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피치가 1이라는 거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적일 것 같은데 언제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피치를 2로 하는 경우도 있고 0.5로 하는 경우도 실제로 논문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리컬 같은 경우는 그 역시 이제 완전히 딱 이렇게 한 바퀴가 한 세컨스 이렇게 되지 않지만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빨리 찍어야 되는 경우에 쓰는 것 같아요. 피치는 이렇게 하는 거를.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 장점은 그 환자가 도주는 많이 맞기는 하는데 이제 같은 조직에 지나가는 선량이 많으니까 그만큼 정보를 많이 얻어오잖아요. 그래서 좁은 부위를 자세하게 찍고 싶으면 이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도즈가 요즘에 하도 문제라서 이렇게 찍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그리고 그다음에 환자로부터 오는 노이즈라기보다 베리에이션도 많이 있는데 그 서파인 포지션에서 찍었다 하고 썼죠 저는. 근데 보통 롱 체스트 CT를 찍게 되면 서파인에서 찍는 것 같은데 프론에서 찍은 경우도 없지 않더라고요. 아마 환자가 그 엎드려 눕고 싶었던 걸까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폐가 그냥 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스폰지라서 피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등으로 밀려가서 등에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알베올러스도 돌살 쪽이, 그러니까 등 쪽이 앞에 있는 폐하고 막 심장하고 이런 것들에 눌러서 좀 짜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앞쪽이 더 막 알베올러스가 잘 열려 있고 막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찍은 CT를 가지고 그 포스티리얼 쪽은 뭐 무슨 수치가 더 높고 뭐 에테리얼 쪽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사람이 서거나 다른 방향으로 눕거나 하면 달라지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프론하게 찍으면 또 앞으로 밀려가는데 등 쪽이 펴지면서 이건 이제 극단적으로 그 아즈가 있는, 그러니까 acute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라고 그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폐가 문제가 생기면 그 코비드 19 인듀스가 무슨 소리지? 아무튼 그걸로 아즈가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서파인하게 있으면은 이렇게 그 액이 많이 등으로 몰려가 있고 하얗게 나올 정도로 이제 프론하게 되면 또 이쪽으로 몰리고 심장 앞으로 몰리고 이런 식으로까지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가 똑같은지를 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어려운 점인데 Full Expiratory Breath Hold에서 찍었다 이렇게 써놨지만 이게 그 현실인데요. 자 브레스 홀드 하세요 이렇게 하고 나서 체스트 월 움직인 거를 플랫을 해보면은 환자는 자기는 완벽하게 잘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질환이 있는 분도 아니고 노말일 거거든요. 이만큼 체스트 월이 이동을 해요. 줄어드는 거죠. 숨이 약간씩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션 아티팩트가 없으면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모션 아티팩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얼굴 사진이나 인물 사진 찍을 때 모션 아티팩트는 갑자기 손을 이러고 젓는 바람에 이런 선이 생기든지 이제 머리에 막 트레이스가 생기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슷한 일이 에어웨이나 혈관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컴퓨터가 보기에는 뭔가 아주 시그니피컨트한 어떤 질환 패턴으로 오해될 수가 있어요. 되게 엠피세마 같이도 생겨 있고 막 그렇죠. 그 다음에 머리가
약간 움직이게 되면은 이런 패턴이 생기는데 스트링 노이즈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본에서는 거의 없죠.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모션 아티팩트가 생겼는지는 일일이 모든 슬라이스를 다 이렇게 보는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고 폐 같은 경우는 코로날 뷰로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 이제 뭐 코로날 슬라이스가 300개쯤 있다 그러면 100개당 하나씩 아니면 이제 중간에 있는 거 3개 정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폐가 보면 이제 횡격막 부분이 막 5층까지 횡격막이 5층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횡격막이 이렇게 찡그리고 슥슥슥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또 이상하게 생긴 사람인 걸로 컴퓨터에서 생각하겠죠. 그 다음에 에어버블도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면 엄청 눈에 많이 띄거든요. 이거가 워터 팬텀을 찍다가 워터 팬텀 안에 공기가 사실 들어있으면 안 되는데 공기방울이 하나 맺혀 있다가 막 올라간 거예요. 근데 돌면서 찍었다 보니까 이렇게 모양이 육술같이 나왔는데 이것도 처음에 사람들이 뭐 개구리라든지 뭐 이런 안에 물주머니가 있는 동물 물주머니 그런 동물을 찍다가 진짜 신기한 거 발견했다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버블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째서 이건 이제 교과서에서 가지고 온 건데 사람 몸에 이런 게 있으면 큰일이 아닌가 싶긴 하지만 이제 사람 몸에서 이렇게 에어버블 모션이 아티팩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터스캔 모션은 스캔하는 도중에 약간 밀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를 붙이던지 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좀 뻐근해서 이랬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단이 생기게 되는데 본래는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또 신기한 해부학적 패턴으로 오인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두경부 이쪽인데 침을 삼키는 바람에 생긴 아티팩트거든요. 근데 침 삼키는 거는 쉽게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참으면 될 것 같지만 무의식적으로 찍다가 움직이지 마세요. 근데 긴장인데 이럴 수도 있고 이제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연화 조절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보통 안 넘어가는 쪽으로 생기지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이런 게 있는지도 본래는 찍는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아티팩트를 확인하고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잘 고정시키고 다시 하는 건데 우리한테는 좀 안 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클렌징해서 없애야 되고요. 모션 아티팩트는 정말 노이즈 리덕션을 해서 없애기도 어렵고 눈으로 보기에나 뭐 컴퓨터 보기에는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하기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줘서 없애는 게 최선이고 그 외에는 이제 찍을 때 EKG나 그러니까 심장 움직임이나 뭐 근전도나 호흡 게이팅이나 뭐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호흡 페이지에 도달했을 때만 찍도록 한다든지 그게 마우스를 찍는 방법이죠. 마우스는 숨 참으라고 하면 안 참아주니까 그냥 풀 인스피레이션 때 맞춰가지고 그때만 엑스레이를 딱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쥐가 작은데도 다 찍는데 몇 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빔 하드닝 아티팩트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본래는 이렇게 엑스레이를 관전압을 120을 걸어주면 조사가 되고 캐릭터리스틱 픽은 안 변하죠. 그런데 이제 이 밑에 있는 브렘스트랄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분포가 스큐되고 있죠. C로 갈수록 B가 15cm 워터하고 C가 30cm 워터를 지나간 건데 워터만 지나가도 이렇게 분포가 좀 밀리게 돼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물을 비롯한 소프트 티슈나 뭐 이런 조직들이 로우 에너지인 포톤은 잘 흡수를 해버리고 하이 에너지는 흡수를 못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그래서 빔이 에너지가 커진다, 작은 빔이 정확히는 먹혀버린다. 이래서 빔 하드닝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내부가 동질한 물질로 되어 있는 원기둥인데 가운데가 더 어두운 것 같잖아요. 그렇게 보이시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트래블링 하는 거리가 엑스레이가 여기서 제일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프트 엑스레이가 많이 먹혀버렸고 결과로 디텍터가 잘 못 받았기 때문에 어둡게 받았기 때문에 가운데에 어두운 패턴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캔서를 디텍션한다든지 이럴 때는
안 그래도 흐린 와중에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버리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코퍼 가지고 소프트 빔을 없애버리는 네, 그런 걸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 뼈 사이에 있는 조직 같은 경우는 또 뼈가 먹어버려가지고 어둡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서 잘못 다이그노시스를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메탈 아티팩트는 눈으로 봐도 뭐 그냥 난리 나는 것 같죠. 메탈이 있으면은 메탈 뒤에서는 메탈이 다 먹어버리고 전자가 아니고 포톤을 다 먹어버리고 뒤에 안 보내주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소프트고 하드고 뭐 할 거 없이 엑스레이가 그냥 막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뭘 생각하시는 우리가 어두운 데서 그 플래시를 가지고 막 여기 비추고 있는데 굉장히 밝은 예를 들면 뭐 거울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잘못 비추면은 그 뒤에 굉장한 그림자가 있는 것 같이 빛과 그림자가 쫙 치잖아요. 그런 현상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없애는 방법이 컴퓨테이셔널하게 많이 개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쓰더라도 아무튼 메탈 아티팩트가 없는 게 제일 좋죠. 근데 환자가 메탈을 가지고 있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 외의 아티팩트로는 뭐 알리아시노이즈, 사실 파셜 볼륨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사실 미적전이 거의 불가능해서 어쩔 수가 좀 없고 로테이션이 다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영상이 있으면은 거기 영상 센터가 되게 B급이라는 얘기가 되죠. 왜냐면 180도를 다 못 돌고 CT가 멈추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산업용 CT나 마이크로 CT는 중간에 예를 들면 스테이지 무게를 감지하고 있다가 그 올려놓았던 샘플이 돌다가 옆으로 그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감지해서 멈추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스테이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광원하고 디텍터가 도니까 광원은 가만히 있나? 디텍터가 도니까 뭐 그럴 일은 흔치는 않겠지만 로테이션을 다 못하면은 그 일부 영역에 필터 백 프로젝션에 들어오는 정보가 없어서 그냥 까만 줄이도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기도 합니다. 거의 볼 일이 없길 바라겠죠. 시간이 많이 안 남았지만 여기부터 또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CT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 우리가 CT 영상을 3차원으로 죄다 다 넣어주면 좋겠지만 12비트 다 써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죠. 메모리에 다 안 올라간다든지 계산 시간이 오래 걸린다든지 그래서 그 엑스트랙션해서 그 영상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흔한 게 아까 코로나 엑셀 사지탈 어떤 슬라이스를 대표적인 거 골라가지고 넣는 방법이 있겠고 그 외에는 이제 전체를 다 넣고 싶은데 메모리는 작으면은 그 2차원으로 프로젝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커스텀 오페스 펑션을 줘가지고 그 우리가 보고 싶은 조직이 있는 하운드필드 유닛 값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은 스캔에서 그 A를 보면 이렇게 폐만 동동 뜨게 되고 B를 보면은 뼈하고 심장하고 이런 것들을 이건 조형을 했지 싶은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하는 게 MIP인데요. 맥시멈 인텐시티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사실 그 우리가 찍는 그냥 엑스레이가 MIP하고 개념적으로는 거의 같은데요. 그 엑스레이가 지나가면서 그 픽셀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엑스레이가 아니고 그 매스메티컬 레이죠. 이제 프로젝션 선을 쐈다고 생각할 때 상상 속에서 지나가면서 픽셀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밝기를 가진 거를 그 중에 맥시멈인 값을 골라가지고 끝에 프로젝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엑스레이 사진하고 비슷한 영상을 얻게 되고 이러면은 조영진한테 혈관이나 뼈를 잘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민밉이라고 해서 그 헬스가 지나가다가 만나는 가장 낮은 값을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폐 속에 있는 공기, 에어웨이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이게 되죠. 그다음에 그 렌더링한 영상을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3D로 렌더링한 거를.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민밉이나 그 맥스밉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에 해줄 수도 있지만 어떤 뭐 10cm 슬라브 이런 거 그 이 영역 안에서 맥시멈 인텐시티 프로젝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예시가 이런 것들인데 그 이거는 이제 맥스 밉이고요. 그러니까 조형진 건데 혈관이 잘 보이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3D 렌더링 한 건데 이게 보기에는 더 뭔가 섬세하고 미려해 보이지만 컴퓨터 보기에는 이게 렌더링 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다음에 조명 광원 설정이, 그러니까 이미지너리 광원이 어디 있다고 설정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비추인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를 그 밑립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폐의 밑인데 이거는 갈비뼈는 우리가 궁금하지 않으니까 폐혈관을 잘 보고 싶어가지고 갈비뼈 뒤에 있는 영역부터 스라브를 지정해가지고 프로젝션을 하면 이런 식으로 그 마치 느낌이 3D 같은 느낌이 나는 2D를 얻을 수가 있죠. 이건 이제 그냥 엑스레이로는 달성할 수 없는 이미지인 거죠. 네, 이런 게 그 렌더링보다 장점도 있는데, 이거는 두개골에 이런 그 닫힌 데가 있어가지고 CT를 찍은 거고, 렌더링을 해서 보나 뭐 이거는 밋밋인데 이거 해서 보나 그 다 이 닫힌 부위는 잘 보이는데, 이게 프로퍼게이션이 돼가지고 앞쪽으로 이런 크랙이 생겨 있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이런 게 굉장히 선이 뚜렷하게 보이게 돼요. 각 지나가다가 인덴시티 높은 데만 보도록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뼈가 이제 살짝만 들려 있어도 되게 어두운 영역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밉으로 잘 보이는데 액시얼로는 지금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이 방향으로 액시얼 슬라이스를 잘랐으면 CT에서는 못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 프랙처를 가지고 하는 학습인 것 같으면은 이렇게 그 밉을 쓰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말들이 다 이해가 잘 되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클렌징 할 때 뭐를 조심해서 너무 조심할 게 많아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